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아동에게 미치는 학대의 단기적 영향.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입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A양은 몇 달째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일주일에 한두 군데씩 이유 모를 상처가 늘고 있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며 A양의 부모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A양과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선 박 선생님은 전학 온 B군이 등교 첫날부터 조용하고 차분한 A양에게 선생님이 보고 있지 않을 때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공격적 행동을 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B군과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을 하던 박 선생님은 B군의 아버지가 아내와 B군에게 상당 기간 폭력을 가했으며 B의 가족이 최근 이 지역으로 이사온 이유 역시 가정폭력으로 신고돼 원래 살던 동네에 소문이 나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학대의 신고 의무자로서뿐 아니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로서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대가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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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학대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에 일어나는 단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적 후유증.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는 단순한 상처, 일시적인 손상이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데 흔히 일어나는 신체적 손상은 멍, 찰과상부터 장기 파열 및 뇌 손상까지 매우 다양하고 직접적인 학대의 행동뿐 아니라 방임으로 인해 필요한 영양과 안전, 의료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겪는 신체적 후유증이 있습니다. 먼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또는 방임된 아동에게서는 다양한 소견이 복합적으로 또는 단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체적인 손상의 원인이 반드시 학대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예상되는 것보다 또는 보고하는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설명되지 않을 정도의 손상이 학대로 인한 신체 손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처의 발생 시점과 정도를 잘 기록하고 전문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손상은 기타 다른 외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외상일 경우 접히는 관절, 밖에 드러난 부위의 손상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대는 옷 안으로 숨겨지거나 팔이나 허벅지 안쪽 등 바깥보다 안쪽으로 손상 부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외상으로 발생할 경우 경과 시간이 같아 멍의 색깔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학대의 경우에는 멍의 색깔이 다양하며 다발성으로 존재하고 골절도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 각각의 발생 시기가 다양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멍이나 골절이 존재하죠.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에는 몸이 유연하고 뼈의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 골절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신체 학대 아동의 경우 3분의 1 정도의 아동에게서 골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임의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신체적 후유 증상으로 또래보다 지연된 성장 형태와 진행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극심하게는 성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의 성장 속도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양육과 관련돼 적절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영양 섭취를 하게 되고 또래에게서 예상되는 정상 체중 증가가 보이지 못하고 성장이 늦어지는 것을 말하며 의학적으로는 대개 체중과 성장이 또래의 3%일 이하일 경우에 의심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볼까요? 2015년 12월 12일 11살 아이가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아동학대를 피해 맨발로 탈출해 인근 상점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가려다 상점 주인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동거인들은 아이에게 남은 음식도 주지 않았고 배가 고파 음식 쓰레기 등을 먹은 아이에게 아무거나 먹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인 체벌을 했습니다. 주변의 신고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 부모는 학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11살이었던 아이의 키는 120cm였으며 몸무게도 4살 평균인 16kg이었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학대가 아동의 신체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문헌에서 피학대 아동에게서 여러 생리기능의 변화가 관찰된다는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 물질체계의 이상이 관찰됐는데 이런 뇌내 신경전달물질 체계의 이상과 피학대 아동에게서 흔한 과각성 상태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도 연관이 높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후유증인 우울과 불안뿐 아니라 기억과 학습 같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이런 신경 내분비학적 영향은 주로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나타나며 성학대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더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자 수잔 마틴은 피학대 아동,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의 후유 증상으로 천식이나 잦은 잔병 치레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인 A는 얼마 전 외삼촌으로부터 성학대를 받았습니다. A는 현재 사건의 충격에서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꾸 팬티에 분비물이 묻고 소변을 볼 때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외삼촌이다 보니 엄마에게 말을 하지 못했고 이런 증상은 점점 심해져 수업 시간에도 소변을 참기 어려웠는데요. A는 화장실에 자주 갔으며 그 행동을 눈여겨본 담임 선생님이 눈치를 채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A와 면담 후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A는 성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고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학대 피해자의 경우 신체 손상 외에도 요로 및 비뇨 생식계의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후유증. 학대는 신체적인 후유증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후유증 역시 발생시키는데요. 흔히 위축되고 잘 놀라고 소심해 보이는 성향을 갖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격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를 겪은 아동은 인지기능 및 학습 능력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발달 장애율이 높고 집중력이 감소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기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양육자가 어려움이 없는 아동을 양육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좌절과 갈등을 겪으며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반면 학대가 없다면 인지 기능에 두드러진 어려움이 없었을 아동이 학대로 인해 외부의 위험에 대처하느라 긴장도가 높아져 학습과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의 환경에 소진해 일어난 2차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자료를 볼까요? 2015년 법무부에서 아동학대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후유증 연구에서 평균 학대 기간 약 2.1년인 1,516명의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입니다. 피해 아동들의 평균 지능 점수는 83.2점으로 일반 아동의 평균 지능 점수인 100에 비해 낮았으며 IQ 85 이하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능검사의 소검사별로 분석해보면 총점 및 소검사 점수가 일반 아동 IQ에 비해 12점에서 20점 낮았습니다. 이는 학대 아동들이 학대 전에도 평균보다 인지기능이 낮은 아동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학대 종류 중에는 방임 형태의 학대에서 지능지수가 다른 학대의 형태보다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고려해보면 학대로 인해 적절한 뇌 발달을 위한 자극과 지원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즉, 아동의 인지 발달상의 문제가 이 학대로 인해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피학대 아동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경향은 인지기능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상호작용 및 정서 조절이 또래보다 부족한 아동이 더 양육자와의 애착에 문제가 있어 학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일 수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학대로 인해 양육자와의 정상적인 상호작용과 안정적 애착을 경험하지 못해서 후천적으로 정서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피학대 아동들이 자신의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가 떨어지고 이런 정서적인 과부하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학대 아동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자신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취학 아이가 학대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모에 대한 전지전능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멸과 사랑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보다 큽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한 양육자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 현상이 자기가 그렇게 학대를 당할 만큼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기 쉽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기 인식의 문제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자신은 나쁘고 벌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후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양산하며 향후 소아 우울증 등의 내재화 질환을 겪게 될 확률을 더욱 높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머티제이션이라고 하는 신체화 증상은 심리적인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신체화 증상의 흔한 예로는 시험 스트레스나 또래 문제 등으로 괴로운 아이들이 이런 원인에 대해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등교 시간 전 복통이나 두통 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요. 이런 신체화 현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 아동,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합니다. 피학대 아동은 양육자의 학대 사건이 그들의 인지구조상 이해하고 언어화하기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또한 이를 주변에 노출할 만큼의 에너지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고통을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대로 맞았던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나 전혀 무관한 영역 또는 여기저기 다양하게 호소하는 신체적 통증과 복부 불편감, 소화불량과 대소변 조절의 어려움 등의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내며 성학대를 겪은 아동의 경우 하복부, 허리 주변의 통증 등 비뇨생식계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아동이 뚜렷한 원인이 있는 병이 없는데도 다른 아이에 비해 자주 보건실에 방문하는 경우는 혹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피학대 아동은 학대를 겪은 뒤 표출하는 여러 가지 행동적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공격적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흔하게 관찰되는데 이런 공격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으나 정신분석적으로 공격자와의 동일시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유사하게 사회화 모델로도 설명하는데 피학대 아동이 자신의 생존과 건강, 안녕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가해자의 모습을 긍정적인 사회적 모델로 삼아 자신이 어려움을 느끼는 관계나 환경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격성의 정당화 인식이라고 하며 보고 자라온 환경 내에서 공격의 표출을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동 역시 폭력이나 공격성을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인지학설 중 닷지 박사는 이를 설명하기를 이들 아이들은 공격적인 인지 편향이 있어 외부의 자극을 좀 더 위협적이고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공격성은 도구를 쓰거나 사전에 계획하는 형태보다는 주로 자극을 주고받는 상황,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행동적 설명으로는 이런 현상을 스트레스 유도성 집중력 결핍으로 설명합니다. 학대 등의 스트레스가 자신과 외부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할 때 부정적인 방향의 편향을 일으켜 결국 스스로와 타인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를 겪은 아동은 가해자와 자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타인과의 관계를 피해 가해 관계의 양극단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선제 공격 상태를 띠게 됩니다. 즉, 피학대 아동은 학교 등의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고 타인과 관계하는 데에서 공격 외의 대처 방식을 배우지 못했고 이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서 주로 자신보다 약자에게 자신이 당한 학대 행동을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례를 살펴볼까요? C군의 어머니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남편을 신고하고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과거 온순하던 아들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입니다. 과거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맞던 C군은 학교에서 또래와 못 어울리고 종종 맞고 와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되고 몸이 부쩍 큰 뒤로는 다른 아이처럼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훈육하려고 하면 오히려 엄마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뿔뿔이 헤어지게 된 거잖아. 엄마가 아빠 말만 잘 들었으면 시끄러울 이유가 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C군의 어머니는 이혼하기 전이 나았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이양은 계부로 인해 성학대를 겪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계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양과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나 이양의 엄마와 담임 선생님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은 바로 이양이 온라인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찾아보고 이를 또래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보냈다는 것이었는데요. 같은 반 아이의 핸드폰을 우연히 본 학부모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 양은 남녀 관계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고 또래 남자 아동 여러 명에게 옷을 들추고 자신의 맨몸을 보여주거나 사귀자, 키스해보자 등의 성적 행동을 시도했습니다. 신체적 후유증과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한 발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반복되면 결국 정신병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역류아 및 미취학의 피학대 아동에게서는 급격한 짜증, 수면장애 및 악몽, 몽유병, 야뇨증, 극심한 분노 발작 등이 관찰됩니다. 성학대 아동에 대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성학대 후 피해 아동이 겪는 증상은 급성기에는 수면장애, 짜증,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같은 불안 증세가 두드러지며 시간이 지나며 이런 급성기 증상이 가라앉는 대신 퇴행,
지나치게 양육자에게 매달리는 행동, 가족 내 다툼의 증가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피학대 아동에게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병리 현상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상, 반항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타 불안 장애,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 후유 증상들이 모두 가해, 비가해 양육자를 포함한 가족뿐 아니라 또래, 선생님 등 다른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는 특징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학교 생활에서 피학대 아동이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즉,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은 모두 아동에게 대인관계와 기타 사회 및 학교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해서 다시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차시의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학대 아동이 보이는 문제 행동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있나요? 피학대 아동이 보이는 문제 행동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살 시도나 위협뿐 아니라 핀, 커터칼, 뾰족한 종이, 펜 끝 등으로 반복적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HPA 축의 이상과 스트레스 유도성 집중력 결핍 같은 인지 왜곡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성학대를 겪은 경우에는 이런 맥락으로 부정적인 성행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흔한 사회적인 통념처럼 성학대를 겪은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성에 대해 거부적이고 위축될 거라는 생각과는 반대로 발달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성적 행동이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녕과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를 학자들은 발달학적으로 손상 관련 성적 행동으로 개념화한 바 있습니다. 국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외연화, 내연화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더 어린 연령의 아이보다 만 10에서 12세 정도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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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신체적 후유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동의 신체에 남기는 영향은 단순한 상처, 일시적인 손상이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뿐 아니라 사망까지도 가능한데요. 먼저 신체 정서, 성학대 또는 방임된 아동들에게서는 다양한 소견이 복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인 손상은 이의 원인이 반드시 학대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 비전문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처의 발생 시점과 정도를 잘 기록하고 전문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임의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신체적 후유 증상으로 또래보다 지연된 성장 형태와 진행을 들 수 있는데 가장 극심하게는 성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의 성장 속도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학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문헌에서 피학대 아동에게서 여러 생리 기능의 변화가 관찰된다는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체계의 이상이 관찰됐는데요. 이런 뇌 내 신경 전달 물질 체계의 이상과 피학대 아동에게서 흔한 과각성 상태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도 연관이 높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학대 아동,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의 후유 증상으로 천식이나 잦은 잔병 치레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대는 앞서 살펴본 신체적인 후유증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후유증 역시 발생시키는데요. 첫째, 아동 학대를 겪은 아동은 인지기능 및 학습 능력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발달 장애율이 높고 집중력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피학대 아동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피학대 아동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자신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인데, 특히 미취학 아이가 학대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모에 대한 전지전능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멸과 사랑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넷째, 심리적인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신체화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피학대 아동은 학대를 겪은 뒤 표출하는 여러 가지 행동적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공격적 행동입니다. 여섯째, 위에 기재한 신체적 후유증과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한 발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반복되면 결국 정신병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영유아 및 미취학의 피학대 아동에게서는 급격한 짜증, 수면장애 및 악몽, 몽유병, 야뇨증, 극심한 분노 발작 등이 관찰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대인관계 문제와 사회 및 학교 부적응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아동에게 미치는 학대의 단기적 영향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